코로나 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버논라이트 클럽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속에 구독자 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아이고, 네, 벌써 10만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구독 취소해도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나요? 네. 한 100만까지 가야 됩니다. 100만까지는. 100만 때는 제가 알릴레오는 넘어서고. 알릴레오를 우리가 목표 삼지 않습니다. 네. 홍준표 24만은 넘어야 합니다. 예. 홍카콜라. 광고인가요? 아, 광고인가요 이거?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또 이거보다도 더 훌륭한 음료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갖다 보이려고 그냥 비교를 한 겁니다. 네. 뭐냐? 콜라 너무 좋아하잖아. 아니. 이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주진우 기자예요. 그 양반은 물을 안 먹어. 콜라를 좋아한다. 어마어마해.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물을 전혀 안 마시고 콜라만 마셔. 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안 죽어. 집어준 날마다 스테이크 먹거든요. 맞아요. 안 죽어. 그렇습니다. 형은 죽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이 바로 소화삼.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인삼. 예, 그렇습니다. 50년 역사의 태광 한의원. 태광 그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꾀병 부리는 이호진 회장이죠. 예. 맞아요. 네. 뭐 그냥 죽을 병 걸린 것처럼 해놓고는 떡볶이 먹고 말이죠.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태광 한의원. 50년 역사의 태광 한의원이에요. 예. 50년 전에 그 태광 그룹은 족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하고 동명이인의 회사가 있는 줄 아셨을까? 이 정도면 그 태광그룹이 명의훼손 아닙니까? 명의훼손. 예, 알겠습니다. 자, 태광 한의원의 비법으로 만든 소화가 잘 되는 소화삼입니다. 네. 이게 1107년에 발간된 한 1000년 전에 발간된 거네요. 네네. 예. 태평 해민 화제국방에서 나오는 사군자탕 처방을 기본으로 한약학 박사 고장호가 개발한 보약식품입니다. 자, 인삼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이 중요한 건 흡수입니다. 이게 좋은 성분이라도 인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체질들이 많아요. 네. 소화삼은 인삼의 소화를 돕는 백출, 복령, 진피, 소엽, 감초, 계피, 여기서 계피만 압니다만은 이런 좋은 약초들과 좋은 인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누구나 소화가 잘 되는 인삼입니다. 자, 소화삼의 4대 4개 공개 원칙 공개를 한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인삼 시험 성적서를 발행합니다. 예,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예, 그리고 한약사가 개발한 소화삼. 그냥 건강식품이 아니라 50년 역사 태광 한의원 비밀스러운 그런 처방으로 사군자탕 처방을 기초해서 한약학 박사 고장호 씨가 개발한 살아계시는 분을 자꾸 그래? 그래? 김용민 씨가 있듯이 고장호 씨가 그냥 고장호라고 하시죠. 고장호. 예.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합니다. 인삼 재배자, 제조자 얼굴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화삼을 검색하시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GMP 업체에서 생산합니다. GMP 까다로운 GMP 인증 과정을 거친 천연 한방물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원일바이오에서 생산합니다. 한 스틱이 2,320원 꼴인데요. 30스틱을 판매하지만은 다른 회사가. 그래요? 네. 아마 정땡땡이 아닐까. 족 같은 회사는 한 스틱에 정땡땡이라고 말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스틱에 2,320원 꼴로 30스틱을 판매하는데 소화삼은 그렇게 좋은 재료로 투명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한 스틱 1,220원에 60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네요. 인삼을. 대단합니다. 거의 2배예요. 2배. 가격은 2분의 1, 내용은 2배. 예, 그렇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소화삼을 검색해 보시고 우리가 또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스틱을 딱 잘라가지고 이게 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가루냐는 분들이 계셨는데 가루 아니에요. 농축액입니다. 농축액. 농축액. 그렇습니다. 아유, 세상에.
빛깔이 너무 좋아요. 아우 이게 좋네요. 진하네. 물을 한번 넣어서. 아이고 세상에. 아까 고기 먹는 걸 본 분들이 네. 세 사람이 이 광고 싫어할 것 같다고. 돈 주니까 하는 거야. 씨발. 아니 우리 시청자들은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차 같아요. 인삼이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드신 분들 네. 차 한 잔 마신다는 생각으로. 그냥 인삼인데? 그렇지 이게 바로 이걸 갖고 저 차집에서 팔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삼메리카노. 삼메리카노. 네. 삼메리카노. 제가 딱 삼메리카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여의도 국회 앞에 금산 빌딩이라는 데가 알아요.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1층에 네. 여전히 그 쌍화차와 그 전통차를 파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파는 그 것보다 더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네. 되게 진하게 타주는데 거기. 이거 그냥 뭐 인삼 특유의 뭐 그런 뭐랄까요? 하여튼 향이라고 할까? 달콤해. 네. 달콤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딱 목구멍 적당할 넘어가는 게. 정도고. 예. 네.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소화삼. 소화삼. 이거는 원액으로 먹으면 안 되겠다. 굉장히 진하다. 네, 그렇죠. 너무 진합니다. 이거. 좀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네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 잔 더 먹어야겠어요. 네. 좋네 이거 진짜. 이렇게 좋은 것일 줄 몰랐어요. 네. 이게 좀 그냥 한 잔 먹고 말겠다 했는데 좋네. 좋아서 그냥 씨발 소리가 나오려고. 뭐가 불만이어서 욕이 아니라 네. 기분 좋을 때 씨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안 터지는 거 보니 최욱현 PD 여보 저 편집해 줄 거지?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씨발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웃는 걸로 좀 편집을 좀 그거 따가지고 따가지고 따서. 편집을 좀 해줘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방송국 소리 있잖아요. 막 뭐 이런 거. 아줌마들 아줌마들 그런 거 넣어주세요. 네. 그래. 좋아서 그냥 씨발 소리가 나오려고. 뭐가 불만이어서 욕이 아니라 네. 기분 좋을 때 씨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한 잔만 주세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리액션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진하다 진짜. 진해요. 이거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까? 뜨뜻한 물에다가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넣어서. 맛있겠다. 아이스크림에 넣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 맛있겠는데? 고기에 뿌려 먹는 거 있었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럼 아까 제육돼지 좀 줘봐도. 머리감 하면 됩니까? 좋아요. 아이스크림에 넣어서 한번 먹어. 좋다. 네. 좋아요. 좋네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소화삼. 너무 좋아요. 지금 따뜻하게 가져오셨어? 따뜻한 거 한 잔 또 먹어야지. 그러면 또 먹어야지. 좋은 거는 가져오세요. 야.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진국이네 이거. 따뜻한 게 하나 또. 저도 따뜻한 거 좀. 왜 분위기가 축 처졌냐고? 힐링이 됩니다 이거 먹으면. 힐링이 되니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 원액이 이렇게 쫙 들어가니까 피가 도는 것 같아요. 네. 피가. 뜨거운 거 괜찮습니까? 이거 진짜 좋습니다. 뜨거운 게 더 좋습니다. 뜨거운 게. 근데 달콤해. 네. 달콤해. 인삼차야 이게 인삼차. 인삼 약이 아니라 인삼차.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 2번. 하루에 2번. 혹시 제가 딱 2번째 먹고 있습니다. 세포 먹고 죽거나 그러죠. 알겠습니다. 형은 죽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소화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인삼은 먹고 싶은데 이게 잘 몸에 맞지 않는 분들. 네네.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소화삼. 김용민닷컴에 없고 네. 검색창에 소화삼. 커널 라이트 클럽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민동기 기자님 무슨 얘기 오늘은 해볼까요? 홀리널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도한 네. 그 신임 수석하고 여현호 비서관 때문에. 근데 뭐 저는 그런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준은 동일하게 과거 뭐 정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 자꾸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들 있잖아요. 니네들은 뭐냐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윤도한 수석과 여현호 비서관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 받아야 돼요. 비판하는 거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현직 언론인으로 있다가 바로 이제 청와대로 간 사람들의 어떤 편향성과 현직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실상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기사를 쓰는 언론인과 도대체 누가 문제일까? 일단 그런 생각도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갔다가 다시 컴백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 대표적인 선수가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 강민석. 강민석이 또 있었지. 김민석 기자라고 보는데 이분은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로 있다가 국방부 출입을 했잖아요. 국방부 대변인을 했다가 대변인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로 와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중앙일보가 아무런 내부에서 그게 없었어요. 무슨 비판의 목소리라든가 이거와 관련해서 독자들에게 뭐 책임 있게 해명을 한다든가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무슨 폴리널리스트 논란 이런 기사를 이렇게 다루는 걸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또 아니지만 이진동 TV조선 전 사회부장 이분은 출마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아웃됐잖아요. 다시 돌아왔죠. 그러다가 다시 TV조선 기자로 컴백을 했어요. 정권 출범하면서 조선일보 기자로 있다가 정치권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인가 그 출마하려고 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TV조선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른바 그 미투 운동 때문에 그렇죠. 다시 TV조선에서 아웃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선수들이 들락날락거릴 때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무슨 해명을 했냐고. 그렇지. 중용을 했죠 오히려. 중용을 했죠. TV조선 사회부장으로.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걸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언제까지? 그러니까 폴리널리스트 논란 다 좋은데 그 폴리널리스트 이전에 그럼 언론들이 이렇게 계속 비판만 할 거냐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해법은 있다고 봅니다. 계속 그 청와대로 바로 직행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그 출입처와 청와대 출입 기자단을 해체하면 됩니다. 해체한다. 그러니까 왜 언론인 출신들을 수석과 비서관에 기용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권한 유착할 생각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 직행했던 선수들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거고 그걸 문 대통령도 수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자에는 그 기자들을 어떻게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꼭 관리를 해야 될까? 출입처 시스템을 두고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한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 수석과 비서관들이 기자들을 상대하고 관리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한 그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폴리널리스트 문제는. 예전에 그 MB가 그 이동관하고 신재민을 발탁을 했을 때 두 사람 다 서울시청 출입이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청 출입을 하면서 이 MB계들하고 어울리고 그게 이제 보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결국 그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폴리널리스트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언론사들이 자기 언론사 기자가 청와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네. 뭐 언론사로서 그건 뭐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서 네. 언론을 경험했고 CCTV를 이렇게 감별할 줄 알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권에 충성할 목적보다는 나라에 봉사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언론인도 꼭 그렇게 터부시돼야 될 그런 출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언론인들 못 들어가고 관료들이 그 자리에 발탁이 된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청와대에 간 언론인들 뭐 여현호, 윤도환 난 이런 분들이 또 김의겸 이런 분들이 지금이야 뭐 대통령 모시고 충성을 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의 뜻과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의 주구 노릇을 한다. 타락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다. 난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고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MB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런 폴리널리스트들과는 그게 무슨 구분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요. 특히 MB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은 해지 언론인 양산했고요. 예. 철저하게 언론 탄압했어요. 그렇지. 그 선봉에 언론인 출신들이 쓴 거예요. 제가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는 지금 정권 교체됐잖아. 예. 그때 당시 선봉에 섰던 사람들 지금 TV에 잘 나옵니다. 그렇지. 종편에. 앵커도 했어. 앵커도 하고 네. 무슨 평론가로 활동하고 그게 너무 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딘 감각을 발휘하면서 보이면서 왜 여기에만 이렇게 예민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러려니라고 혹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니 정부는요 온갖 인재들이 다 모이는 곳이어야 하고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저는 언론인 출신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학자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걸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다만 뭐 현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표 내고 청와대 가는 거 이거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저는 뭐 사람의 면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정부에 갈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정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구분 이런 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기자단을 해체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굉장히 이게 과격한 주장처럼 들리는데 저는 절대 과격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출입을 하건 정부 부처를 출입을 하건 출입처 시스템에 얽매여 있는 한 그리고 이 출입처 시스템이 일본 언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 기본 토대가.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이 그러니까 자꾸 폴리널리스트 가는 것만 막 비판하고 그걸 비판해야 뭐 본인들의 언론 자율성과 공정성이 마치 이제 딱 부각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주장이고 그럼 이 구조를 뜯어야 되는데 나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구조를 뜯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가는 것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질투심도 있다고 봐요. 나도 갈 수 있는데 이런 거. 왜 전화가 오지? 그 유명 학자가 얘기했어요. 진짜 뭐 어느 정도 좀 사회적 명망이 있는 뭐 총장급, 학장급 이런 지식인들은 네. 잘 때 이제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고 네. 혹시 새벽에 연락이 올까봐 예, 그렇게 해서 울리면 바로 받으려고 네.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네. 그 단독이나 특종이 많아요. 출입이 없는 아예 출입처라고는 없는 PD 수첩, 스트레이트, 주진우 기자 이런 사람들이 특종이 많아요. 그렇죠. 출입처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좀 또 저 IT가 잘 돼 있는 시대에
이메일로 네. 혹은 뭐 무슨 문자로 포도자료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특별히 더 취재를 하거나 그럴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그 관리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언론들과 그 정부의 어떤 그런 관료들 사이에 기득권과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일 뿐 그런 기자단 존재 자체가 국민들의 알 권리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유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출입 기자단 자체가 이미 그 해당 정치인 혹은 뭐 그 부처 혹은 정당과 그 네트워킹을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사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네. 네. 그러니까 그 출입처를 상대로 해서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입처와 자신이 속한 언론사의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이 연락책 이런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나경원, 민경욱한테 민경욱이 뭐 언론인일 때긴 했습니다만 경기방송 김혜령이가 이렇게 막 그 인사하고 그거 봐요. 얼마나 꼴이 사납습니까? 그게 어떤 뭐 나름대로 그 정말 존경해서 지지해서 그렇게 해서 뭐 관리, 뭐 네트워킹 뭐 그런 이런 거지.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처음에 출범 그 무렵에 뭐 사석이든 어디든 그 문턱 있잖아요. 예. 특히 청와대 출입하는 그 출입 기자단의 어떤 그런 문턱 그걸 확 낮추고 물론 그 전에보다 확 낮추긴 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좀 개방적으로 1인 미디어라든가 독립 기자라든가 이런 언론인들한테도 좀 개방형 브리핑을 할 때는 다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물론 또 기존의 청와대 출입 기자단은 강력 반발하겠죠. 반발할 거예요. 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단도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들 중심으로 맞아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네. 기자실에 네.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상이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좀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다. 그러면 어디 전체 그 브리핑 룸이 있어. 네. 거기서 그냥 적당히 자리 찾아가지고 해라.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저기들은 뭐 따뜻한 방에 딱 칸막이가 있는 그런 좌석에 앉아가지고 같은 카톡방을 쓰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네. 보도자료 받아다가 쓰는 새끼들이 무슨 진짜 단톡방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백악관 기자단이 있긴 하죠. 근데 대한민국 청와대 출입 기자단처럼 이렇게 기자단 자체가 폐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뭐 기자가 뭐 취재를 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정부 부처도 아닌 기자단에서 뭐 출입을 한 해 만에 이거를 결정한다는 진짜 웃긴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뭐 또 어떤 건 보도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카르텔을 또 만들고. 어떤 거는 또 몇 시 후에 보도하자 막 이렇게 카르텔을 또 만들고. 아니 씨발 그걸 왜 기자단에서 결정을 해? 그리고 그거 어기면은 징계 때리고 징계를 기자단이 때려 기자한테. 이거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요. 자, 이건 저는 이번 청와대 이 신년 기자회견 때도 네네. 이 청와대 기자단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딱 그 수준이야. 그렇죠. 좋은 질문한 기자도 있지만은 이 기자단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 국민들 정치의식이 밝은 국민들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예. 저는 진짜 다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와대에서 잘했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 오게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랜덤으로 막 기자를 지목해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인터넷 매체, 외신, 지역 언론사 이런 매체에게 많이 질문권이 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른바 중앙 언론사가 너무 선택을 못 받았다 해서 고민정 부대변인이 이쪽에 한번 들라고 했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든 게 조선일보 정상이잖아. 저는 의도했다고 봅니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질문을 다 미리 내라고 하고 좋은 질문들 중심으로 한 대통령 연설에 한 3분의 1, 대통령 기자회견에 한 3분의 1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의 3분의 1을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그러니까 3분의 1 처음에는 대통령 기조연설, 3분의 1은 사전에
사전에 받은 질문 뭐 청와대가 고를 거 없이 뭐 무슨 뭐 기자단이든 뭐 혹은 뭐 무슨 언론학자들이 뭐 혹은 뭐 각 정당이 뭐 뜻을 모아가지고 하든 해서 그 질문할 것들을 줄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1대1 문답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거보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엉뚱한 질문, 기자들의 수준과 편차가 엄청난데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지목했는데 뻘소리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다 기자들이 4대문 안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를 출입하니까 이제 청와대 안에 뭐 관계 아니면 뭐 이제 여당과 뭐 야당 이 정치적인 권력 지형 이런 것만 좀 눈에 보이니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뭔가 질문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실 굉장히 좀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죠. 그리고 왜 기자만 질문해야 됩니까? 그렇죠. 차라리 진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뭐 국민들로부터 질문을 쭉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청와대 뭐 기자단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청와대 이제 그 뭐 지금 하여튼 국민소통수석 뭐 이런 실에서 질문을 선별을 해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추첨을 해서 뽑아가지고 질문 답변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년에는 그 청와대 출입 기자단 말고 청와대 비출입 기자 뭐 해가지고 우리 셋이서 우리 보고 좀 질문권 하나 좀 줬으면 좋겠어 진짜. 할 말을 못 할 것 같아. 무서워서. 소속을 어디라고 하지? 다른 나이트클럽. 정상근 기자입니다. 그래 하여튼 기자들만 질문하기엔 기자들 수준이 국민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국민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JTBC 기자 질문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나는 제일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의 문제가 이거다라고 느낀 게 경제 관련 질문을 할 때 대부분 뭐 고용 지표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지금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부의 재분배라든가 지금 완전히 지금 9대1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가 없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기득권화돼 있는 거죠. 기자들도. 아니 나는 관심사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이 극한의 어떤 그런 임금 적차 이런 게 나중에 우리 사회가 점점 위험 사회가 되고 있다. 이 간격을 어떻게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좁히지 않으면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될 수도 있는 이게 나는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걸 질문하는 기자가 없더라고. 고용 지표가 어떠냐.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앞서서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뭐 왜 이런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는지 뭐 고용 지표가 안 좋다는 거 뭐 다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혔는데 일단 큰 그림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뭐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여전히 질문 수준이 아니 왜 계속 그렇게 갑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여기 대답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예 수준이 낮아 한마디로. 나는 청와대 기자 김혜경을 포함해서 와서 시사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몇 마디 질문하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잘 모르잖아. 딱 불러다 놓고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고. 그 수준이 판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국민들은 아니 이런 친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마이크 잡고 질문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나는 기자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기자는 진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지금 서민의 삶이라든가 이런 게 더 지금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만 쌓아두고 안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방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 이런 질문을 누군가 기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는 기자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언론은 다 병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언론을 돌리는 게 광고 자본 아니에요? 대기업 자본. 대기업 자본이 당연히 그 자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대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친구들하고 뭐하러
대통령이 시간 내서 대화를 나눠야 합니까? 차라리 국민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도 바로 이어서 김재준 대통령처럼 네. 그렇지. 그래서 국민들의 격이 없는 그 어떤 의견,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기자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정말 서민의 밑바닥 삶을 경험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전문인으로서 닦아놓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기자들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뭐 공익제보하는 사람이 다 그냥 녹취 따다가 다 뭐 무슨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기사 못 쓰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딱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그거 취재합니까? 그런 기자도 있긴 해요. 네. 근데 다 가져와서 해도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이거 보도했다가 내가 좆되는 거 아닌가? 그 보도를 안 해. 그런다고. 이런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주소예요 이게. 그리고 이 출입처 제도가 진짜 위험한 게 청와대가 됐든 어디 정부 부처가 됐든 거기서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 높으신들이잖아요. 높으신 분들. 정부 부처도 누굴 봐요? 관료들 주로 볼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급급되는 줄 알아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국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수석, 장관, 장차관, 사무관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본다니까? 그렇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또 유력 정치인 따라다니면은 자기가 또 그 정치인인 그 줄 알아. 정치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출입처 없는 기자들이 특종 많이 맺듯이 이 대한민국은 출입처 없애야 합니다. 예. 나쁜 것부터 배워요 애들이. 예?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갈수록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요새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결국 이 교육도 이제 대물림이 되고 그게 또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뭐 높은 이제 뭐 명문대 대학 나온 것도 다 대물림이 돼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최근에 기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향을 보면은 사실 이 서민 계층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직장 자체가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에 속하고 물론 대부분의 이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 같은 그런 임금을 주는 데도 많지만 근데 이른바 이제 뭐 메이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중심이 되는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민들의 좀 어려운 감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하철을 타봐야 지하철이 어떤지 알고, 예. 또 뭐 버스를 타봐야 버스가 어떤지 알고 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퇴근 시간 때 신도림역 한번 타보라고 이 2호선. 아휴 참 일단 이 나라 언론들은요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뭔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보를 할 분들이 있으면요 기자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이렇게 공익 제보하면 보도해주겠지. 큰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춰서 그냥 그야말로 글만 쓰면 될 그런 상황까지 증거 채집해서 갖다 줘도 이게 씨발 이거 보도했다가 내가 좆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양진호도 다 만들었더니 언론사들이 다 기피했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 동아 뭐 이런 데 가서 제보를 하면은 보도해 주겠지. 응? 참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태호는 제보를 했더니 보도해 주네요. 두루 키운 편지 그대로 싫더만. 네. 그러니까 참 야마도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약간 대한민국 언론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미물들입니다. 출입처를 해체를 하면은 언론계로 오려는 선수들이 훅 줄어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로 기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언론계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자 교육을 그냥 어디 부처 들어가서만 이제 장관실 문을 차고 들어가고 뭐 장관이랑 밥 먹자고 뭐 같은 것부터 배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뭐 어디 뭐 지역에 그냥 뭐 그 국민들과 함께 좀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현장에도 가보고 어떤 그 이익 단체들의 뭐 그런 행동에도 가보고 하여튼 그렇게 뭐 그 기자를 육성하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공무원 방을요 이 철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철문으로 발로
발을 뻥 쳤다가 네. 다리가 나가게. 쇠철문. 스테인레스 합금으로 네. 만들어서 바디 로직을 그러면 셋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다가 설문을 냈습니다. 798명이 현재 네. 답을 했는데 한 800명이 답을 했죠. 지난 1년 동안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를 보고 광고 구매 의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안 해도 돼. 네. 그냥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 보고 이 제품 사야겠다. 좋은데? 한번 네. 사볼까? 이거 뭐야? 구매 의사를 가진 적이 있냐? 조선일보 본 사람이 없지 않아? 질문을 던졌는데 전혀 없었다. 네. 99%. 1%가 구매 의사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96명이 그렇게 답을 했고 네. 798명 중에 2명이 2명. 1회 이상 있었다. 1회 이상 있었다. 어허. 예, 그렇습니다. 1회 이상 있었다는데 장난 같아요.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장난 같습니다. 네. 예, 예. 여간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조선일보에다 광고하는 언론들을 보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김용민이 그 친구 혹은 뭐 친구의 친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긴 하지만 네. 사실은 광고주들이 뭐 무슨 보수 유권자만 보시라고 광고를 냈겠어요? 비싼 돈 들여서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언론사들도 광고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자면 이 언론사가 우리 까지 말라고 리스크 관리죠. 어떤 네. 그 보험 차원에서 네. 광고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기자단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기업도 기자단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그 기자단을 통해서 개개인의 기자를 관리하면서 광고를 통해서는 매체를 관리하고 이 좀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진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근데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광고 효과가 없는데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받는 광고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 예. 관훈 라이트 클럽이 굉장히 더 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 자치단체도 지방 자치단체도 지금 이렇게 지역 신문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도에 매개 살려야 될 기관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네. 거기 뭐 광고 세금 낭비야, 세금 몇 천만 낭비. 원짜리 그 광고 실어봐야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중앙일간지도 안 보는 판에 지역일간지를 누가 봐. 그렇지만 또 그 지역 일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건데 혈세 낭비지. 그렇죠. 네. 진짜 광고 효과를 원한다면은 이 김용민 TV 같이 10만 구독자 이런 데다 딱 프로그램을 맡기면은 얼마나 좋아요. 방송하다가 머리 감는 이런 프로 없습니다 네. 세상에. 그렇죠. 공주 밤 다 팔아줬어. 네.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네. 이 기성 언론들, 이렇게 자본에 오염된 실력이 없는 언론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야 정신 차려라. 니들 보고 구매 의사조차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99%야. 언제까지 협박해서 삥 뜯을 거야? 응? 이 새끼들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고 이런 좀 정신 나간 언론인들, 시대착오적인 언론인들 이제는 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예.